한 여성이 입양기관에서 서류처를 펼쳤다가 생모란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그녀가 집과 사랑을 주려 했던 그 아이는 과거 남편의 거짓과 배신으로 잃어버렸던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를 누른 뒤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박지연 씨는 부산에 살며 시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야간 근무를 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하지만 끈기 있는 여성으로 여겼다. 그녀는 큰 사고 후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입양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미 세상에 태어났지만 가족의 온기가 필요한 아이에게 자신의 따뜻함을 나눠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1월, 그녀는 구청 아동복지과에 소득증명서, 직장추천서, 건강진단서를 제출했다. 날씨는 매서웠고 길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지연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다. 곧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감이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기 때문이다. 담당자인 이선영 주무관은 서류를 받고 목록을 확인한 뒤 도시 외곽의 옛 요양원 건물에 위치한 무지개 보육원에서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꽁꽁 얼어붙은 낙동강을 따라 이어졌다. 지연은 갈라진 얼음 조각들을 보며 인간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생각했다. 보육원 로비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그림으로 장식된 밝은 벽이 눈에 띄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김성철 원장이 그녀를 복도로 안내하며 아이들이 있는 방들을 보여주었다.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10대 청소년들이 있는 각 방은 조용한 TV 소리와 보리밥 냄새로 가득했다. 지연은 7번 방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유리벽 너머로 6명의 10대 아이들이 앉아 있었고 그중 한 소년의 가을 하늘빛 눈동자가 이상하게 낯익게 느껴졌다.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심장이 조여왔다. 원장은 그녀의 시선을 눈치채고 조용히 말했다. 저 아이 이름은 최강우예요. 서류에는 부모님을 알 수 없는 고아로 되어 있고 17년 전에 태어났다고 적혀 있죠. 지연은 온몸을 떨었다. 머릿속에서 수년간 애써 지워왔던 날짜가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3월 19일,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녀는 강우의 서류를 살펴보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김성철 원장은 먼저 구청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보훌로에 있는 아파트의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낡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증명서, 오래된 편지, 신문 스크랩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17년 전 산부인과에서 받은 퇴원 증명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당시 남편이었던 의사 최강민의 서명이 있었다. 강민은 외과 의사였고 지연과는 오랜 우정 끝에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하지만 출산 직후 그는 아기가 살아남지 못했다고 말했다. 합병증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연은 마취 상태여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고통은 시간과 함께 무뎌졌지만 흉터는 남았다. 이제 그녀는 강민의 차가운 말과 아기의 사망 증명서가 이상하게도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내부 절차를 핑계로 사망 진단서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 날, 지연은 자신이 출산했던 제4산부인과 기록 보관실로 갔다. 기록 보관실장인 윤상현 씨는 처음에는 정보 제공을 거부했지만 지연이 공증된 요청서를 보여주자 그해 3월의 출생기록부를 가져왔다. 거기에는 산모 박지연, 성별남, 건강상태 양호라고 적혀 있었고 아이의 행방란에는 인계됨이라는 단어와 의료 기록 번호가 쓰여 있었다. 지연은 온몸에 얼음 바늘이 박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은퇴 전까지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가족법 전문 변호사 정동진에게 갔다. 정 변호사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사진을 검토한 뒤 산부인과에서의 인계됨이라는 말은 포기각서나 아동보호기관의 결정에 따라 아동시설로 보내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사망은 조작된 것이었다.
지연은 자신의 동의 없이 포기각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강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같은 병원에서 일했고 서류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우의 개인 서류 열람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위해 구청으로 돌아갔다. 이선영 주무관은 절차가 오래 걸린다며 짜증을 냈지만 지연은 사무실이 비는 순간을 틈타 서류 보관실로 들어가 파일 번호 5748을 찾아냈다. 표지에는 성명, 임시 미상, 생모, 박지연이라고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도 일치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 세상이 소용돌이쳤다. 지연은 비명을 참았지만 손가락이 떨렸다. 그녀는 모든 서류를 복사했다. 그 중에는 산부인과에서 영화원으로 아이를 인계한 확인서가 있었는데 부, 최강민의 서명이 있었고 몰 안에는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눈 덮인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녀는 배신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강민의 번호를 눌렀다. 그는 지금 강릉에 살며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졸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그에게 지연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민은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에 그는 비행기를 타고 오겠다고 동의했다. 이틀 후 그들은 부산역 근처 카페 에비뉴에서 만났다. 지연은 서류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강민은 어두운 코트를 입고 들어섰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눈에는 여전한 계산적인 빛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복사본을 내밀며 물었다. 왜 내게서 아들을 빼앗아갔어? 그는 입술만 하얗게 질린 채 침묵했다. 지연이 덧붙였다. 나는 아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당신이 포기각서를 작성했더군. 강민은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출산 후 그녀에게 희귀한 합병증이 생겨 의사들이 위험하다고 말했고 두 번째 수술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아이가 그녀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은 해외에서의 경력을 꿈꿨는데 갓난아이가 있으면 비자와 예방접종 문제로 떠날 수 없었기에 거짓말을 꾸며냈다고 했다. 지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단어 하나하나가 상처가 되는 것을 느꼈지만 내면에서는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일어서서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들, 살아있어. 여기 부산에, 보육원에 부모 미상으로. 이제 내가 진실을 밝힐 거야.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강민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정동진 변호사에게 돌아갔다. 함께 부당하게 빼앗긴 아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지연과 강우의 DNA 검사를 요청했다. 강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했고 김성철 원장이 심리상담실에서 만남을 주선했다. 강우는 경계심을 품고 들어왔다. 그는 내성적으로 자라 어른들을 거의 믿지 않았다. 지연은 맞은편에 앉아 내가 지연이야. 내가 내 엄마야. 라고 속삭이려 했지만 말이 막혔다. 대신 그녀는 그냥 음악 이야기나 할까? 라고 말했다. 그는 기타와 록 음악을 좋아했다. 그녀는 10대 시절 들었던 노래들을 떠올렸고 대화는 서서히 얼음을 녹였다. 지연은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바로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일주일 후 강민이 법원 소환장을 받고 부산에 도착했다. 그는 조용히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지연은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아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매 순간이 중요했다. 법원은 세 사람에 대한 DNA 검사를 명령했다. 비용은 강민이 지불했다. 검사는 독립된 연구소에서 진행되었고 결과는 사흘 만에 나왔다. 지연과 강우의 유전자는 99.98% 일치했고 강민과 강우의 유전자 또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정에는 아동보호기관 직원들, 지역신문, 낙동강일보 기자, 그리고 입양 부모 모임 회원 몇 명이 참석했다. 판사는 위조 서류에 의해 아이가 불법적으로 고아로 인정되었으므로
아동보호기관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박지연의 친권은 즉시 회복된다고 판결했다. 최강민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되어 검찰이 조사를 시작했다. 지연은 강우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왔다. 그는 혼란스러워했지만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강민은 고개를 숙인 채 옆에 서 있었다. 그의 경력은 무너졌고 그의 세 가족은 이 비밀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제 언론은 서류를 위조한 외과 의사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지연과 강우는 보훌로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들의 방은 텅 빈 서재에서 음악 스튜디오로 변했다. 지연은 아들에게 기타를 사주었고 그는 매일 아침 그 기타로 멜로디를 연주했다. 지연의 부모님이 사는 밀양에서는 손자와의 만남을 위해 점심 식사를 준비했다. 할머니 박 여사는 소리 없이 울었고 소녀는 보육원 뒤 버려진 화단에서 찾은 마른 꽃다발을 수줍게 그녀에게 건넸다. 여름에 지연과 강우는 낙동강가로 카약을 타러 갔다. 강우는 처음으로 높은 담장 없이 강 너머로 지는 노을을 보았다. 그는 자유를 느꼈다. 한편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강민은 서류 위조, 친권 박탈,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게 될 처지였다. 그의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검찰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를 입증하려 했다. 어느 날 저녁 강우가 물었다. 지연 씨, 거짓말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용서가 결과를 바꾸지는 않지만 스스로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소녀는 생각에 잠겼다. 가을, 강민에 대한 재판에서 의사 면허 박탈,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다. 법원 복도에서 강민은 아들과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강우가 나왔고 지연은 옆에 서 있었다. 강민은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라고 말했다. 강우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지연은 강민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연민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2월, 보훌로의 집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향기로 가득 찼다. 지연이 트리를 장식하고 있었고 강우는 낡은 장식 상자를 가져와 그가 태어난 해가 적힌 유리별을 찾아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별을 받아 트리 꼭대기에 걸었다. 그리고 이제는 벽 없는 하늘이 빛나는 아들의 눈과 마주쳤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낙동강은 얼음으로 뒤덮였다. 지연이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17년 전에 시작되었던 변화가 이제 거짓과 상실이 없는 앞으로 나아갈 긴 길이 있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그 1월의 저녁, 지연은 창가에 앉아 앞으로 펼쳐질 긴 여정의 시작을 생각했다. 강우는 조용히 기타 코드를 튕기고 있었고 시간은 멈춘 듯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평온은 사치가 되었다. 법의 심판이 강민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산의 신문에는 신생아 서류를 조작한 외과 의사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송혜리 기자는 지연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며 녹음기와 카메라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다. 강우는 발코니에서 기자들을 보고 커튼을 쳤다. 지연은 대중의 관심이 수사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가족사가 온 도시에 드러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심했다. 숨겨진 거짓말은 새로운 비극을 낳을 뿐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송혜리를 주방으로 초대해 차를 끓이며 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만큼만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사, 관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멋대로 꺾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낙동강 일보의 기사가 나간 후 인근 지역의 입양 부모들이 지연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류의 이상한 점, 사라진 퇴원 기록,
심지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통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사망 처리되었다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연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공포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동진 변호사는 시민단체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매일 저녁 주방에 사람들이 모여 서류 사본을 가져오고 일치하는 점을 찾았다. 곧 정 변호사의 서류철에는 의심스러운 입양 포기 사례가 30건 가까이 쌓였다. 부산지방검찰청의 조태식 경위는 대규모 위조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강민은 단순한 서명 위조뿐만 아니라 해외 불법 입양을 위한 영아, 수집, 계획에 가담한 혐의도 받게 되었다. 뉴스는 떠들썩했고 강민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산부인과 과장이었던 임수경 원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그녀가 해외 중개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의사들에게 살아있는 아이들을 숨기라고 사주했다는 주장이었다. 지연은 수사가 몇 년씩 길어져 이 모든 지옥이 강우를 계속 따라다닐까 봐 걱정했지만 아들은 강인함을 보였다. 그는 운동을 시작했고 강변을 달렸다. 어느 날 그는 사람들을 구하는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지연은 아침에 대한적 십자사 자원봉사자 유니폼을 입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조용한 자부심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그들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자신을 이서윤이라고 소개했다. 지연과 같은 날, 같은 산부인과에서 출산했는데 의사들 말에 따르면 그녀의 딸은 출산 중 사망했다고 했다. 이제 그녀는 TV에서 사건을 보고 자신도 속았을지 모른다고 느꼈다. 지연은 이서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거짓의 고리가 넓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정 변호사와 함께 기록 보관소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한 달 후, 조태식 경위는 지연과 이서윤을 사진 확인을 위해 불렀다. 봉인된 봉투 안에는 산부인과 직원이 찍어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신생아들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 중에서 이서윤은 돌아가신 할머니처럼 볼에 보조개가 있는 여자아이의 얼굴을 공포에 질려 알아보았다. 아이는 고아 지원 재단을 통해 스페인으로 보내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은 서울에 주소를 둔 사업가가 운영했고 최강민이 연락책 역할을 했다. 지연은 자신의 삶의 궤적이 이름과 가족을 빼앗긴 낯선 여성들과 아이들의 운명과 얽혀 있음을 느꼈다. 날이 갈수록 지연의 신경에 가해지는 압박은 커져만 갔지만 그녀는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서 힘을 찾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강우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병원으로 가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외과 의사들을 도왔다. 환자들은 때때로 신문 사진으로 그녀를 알아보고 용기에 감사했다. 이것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강우는 그동안 야간 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1년만 더 공부하면 되었다. 역사교사인 박준서 선생님은 그의 문학적 재능을 알아보고 운명의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시 에세이 대회에 참가할 것을 제안했다. 강우는 오랫동안 주제를 정하지 못했지만 어느 날 앉아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했을 때도 어떻게 인간성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썼다. 그의 작품은 1등을 차지했고 시립도서관에서 상장을 받았다. 지연은 관객석에 서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으로 모든 관객이 아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을 보았다. 봄, 부산에서는 또 다른 수사 라인이 드러났다. 위조된 서류는 서울의 한 국제입양센터로 보내져 합법화된 후 영사관으로 발송되었다. 센터 부원장인 홍기태는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되었다. 강민은 홍기태와의 대질 신문을 위해 불려왔다. 강민은 병약해 보이고 살이 빠졌으며 턱이 떨리고 있었다. 법원 복도에서 그는 지연과 강우를 보았지만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강우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피고인으로 보았다. 내면에서는 분노와 연민이 들끓었다. 지연은 아들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앞으로 나아가자. 법원이 알아서 결정할 거야. 이 말은 소년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다과 같았다. 일주일 후,
정 변호사는 이서윤의 사건을 검찰에 가져갔다. 그녀의 딸이 현재 바르셀로나 인근의 한 위탁 가정에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지연은 증인으로 스페인 영사와의 만남에 초청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야기가 도시와 심지어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4월, 지방법원은 강민에게 징역 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의료 활동을 금지하며 피해를 입은 10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금액은 막대했고 강민은 강릉의 아파트를 팔았다. 새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연은 징벌이 끝났다고 느꼈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그녀는 강민이 자신의 직업적 탐욕과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파멸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여름, 강호와 지연은 처음으로 제주도로 바다 여행을 갔다. 이것이 그들의 첫 가족 여행이었다. 그들은 시립병원 직원 휴양소에 머물렀다. 매일 아침 지연은 아들의 손을 잡고 파도 끝을 따라 걸었다. 시원한 물이 그들의 발을 감쌌다. 강우는 의대에 진학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연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곁에 있는 아들의 숨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했다. 9월, 강우는 응급구조학과에 입학했다. 첫 해부학 세미나는 어려웠지만 그는 기억력이 좋았고 과대표가 되었다. 지연은 그가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아들의 눈에서 진정한 전문가적 관심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그는 심폐소생술 훈련용 마네킹을 집에 가져왔고 그들은 함께 압박 연습을 했다. 마네킹의 가슴을 누르는 손바닥 소리 하나하나가 지연에게는 아들의 가슴에 울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한편 부산에서는 아동보호 시스템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연이 이끄는 시민단체는 부산시의회 회의에 초청받았고 TV에서는 원탁 토론회를 방영했다. 지연은 연설에서 산부인과 기록부에 사라진 기록 하나하나가 망가진 인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소셜미디어에서 인용되었다. 강우에게는 진우와 다혜라는 친구가 생겼다. 그들은 함께 밴드를 결성해 얼터너티브 록을 연주했다. 연습은 문화센터 지하에서 이루어졌다. 지연은 데모 공연을 들으러 갔고 그녀의 눈에는 아들이 어두운 방의 무대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살아있었고 자유로웠으며 그 자유는 그녀 마음의 상처에 가장 좋은 약이었다. 가을, 갑자기 스페인 영사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영사는 이서윤의 딸을 입양한 가족이 연락을 원한다고 전했다. 이서윤은 지연에게 마드리드에서의 만남에 동행해달라고 부탁했다. 지연은 지옥을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될 힘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11월에 비행기를 탔다. 만남은 붉은 기와가 있는 아늑한 집에서 이루어졌다. 아이의 이름은 마리나였고 스페인어를 구사하며 손에는 한국 전통 인형을 들고 있었다. 소녀의 눈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빛과 동시에 호기심으로 빛났다. 이서윤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 앞에 서 있었다. 지연은 마리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녀의 생모라고 스페인어로 번역해 주었다. 소녀는 천천히 이서윤의 손바닥에 손을 대고 조용히 엄마라고 말했다. 이서윤은 소리 없이 울었고 지연은 두 사람을 껴안았다. 그들은 첫눈이 내리기 직전 부산으로 돌아왔다. 기차역 플랫폼에서 강우가 어머니와 이서윤을 맞이했다. 그는 마드리드에서 가져온 마른 월계수 가지를 들고 있었다. 마리나가 한국의 할머니에게 보낸 선물이었다. 이 월계수는 낯선 땅에서도 인연이 싹틀 수 있다는 상징이 되었다. 12월, 도 보건국장은 지연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로로 감사장 수여식에 초대했다. 지연은 강당 무대에 올랐다.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그녀는 선행은 감시 시스템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선행이 범죄의 빌미가 된다고 연설했다. 청중은 강의 때보다 더 주에 깊게 들었다. 새해의 강우는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학교 기록 보관소에서 낡은 프로젝터를 가져와 거실 흰 벽에 그들의 사진으로 만든 영화를 보여주었다. DNA 검사를 위해 피를 뽑는 과정에서 지연이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병실의 첫 사진, 그리고 지연과 강우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는 사진, 낙동강, 제주도, 마드리드의 풍경들이 이어졌다. 지연은 보면서 뺨에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다. 1월, 강민은 어머니를 뵙기 위해 강릉에서 단기 외출 허가를 받았다. 그는 부산에 와서 지연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전화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동정심이 싸웠다. 강우는 화면에 뜬 최강민이라는 이름을 보고 말했다. 엄마, 안 받아도 돼요. 지연은 서리가 내린 저녁 공기를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다. 강민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그는 아들을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지연은 강우 대신 결정하지 않겠다고, 그가 선택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우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짧은 침묵 후 말했다. 준비됐어요. 하지만 엄마와 변호사님이 함께 계셔야 해요. 만남은 정동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강민은 지치고 마른 모습이었고 손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는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는 꿈을 꿨고 지연이 합병증으로 또 다른 수술을 받다가 죽으면 갓난아기와 단둘이 남게 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녀의 정신건강과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싶었다고 했다. 강우는 말없이 들었고 지연은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정 변호사는 지켜보았다. 강민은 계속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일에만 매달렸지만 경력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는 사막을 건넜고 결국 여기까지 왔어. 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엄마는 나에게 기회를 줬어요. 당신은 그걸 빼앗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 살아있어요. 강민은 고개를 숙였다. 지연이 물었다.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요? 강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당신들이 이미 저에게 교훈을 줬어요.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다. 3월, 강우는 재난의료 지역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차지했다. 그의 팀은 부상자 마네킹을 가장 빨리 대피시켰다. 올림피아드에 대한 보도에서 기자가 그에게 영웅이 누구냐고 물었다. 강우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제 어머니입니다. 저를 다시 살게 해주셨으니까요. 이 장면은 뉴스에 방영되었다. 강릉에 있던 강민은 TV에서 아들이 온 나라 앞에서 처음으로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진실이 거짓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4월, 지연은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명성 덕분에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금융이해역 세미나를 조직하고 공과금을 내는 법조차 모르는 졸업생들을 만났다. 그녀는 그들에게 회계와 정직이 운명을 구한다고 이야기했다. 여름은 다시 여행을 가져왔다. 이번에는 강우가 설악산을 제안했다. 그들은 속초로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갔다.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 차가운 계곡물에 손바닥을 담갔다. 강우는 식물학 수업을 위해 돌멩이를 모았고 지연은 희귀한 꽃에 앉은 야생벌을 사진 찍었다. 저녁에는 모닥불 옆에서 함께 김광석의 노래를 기타로 불렀다. 그들의 목소리는 짙은 설악산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어우러졌다. 가을, 강우는 응급실에서 실습을 했다. 처음으로 환자의 사망을 목격했다. 저녁에 그는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지연은 그를 껴안았다. 그는 말했다. 엄마,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지연은 진정한 의료인은 항상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 말은 강우에게 버팀목이 되었다. 그는 그 말을 수첩에 적었다. 12월,
부산에는 시스템의 오류 끝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기리는 기념판이 세워졌다. 기념식에서 지연이 연설했다. 그녀는 서류상 고아인 아이가 문 너머 당신의 아들일 수 있으며 의사의 서명 하나하나가 책임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듣고 사진을 찍었다. 강우는 옆에 서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1월, 강우는 18살이 되었다. 그들은 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파티를 열었다. 밴드 친구들, 교수님들, 그리고 이서윤이 마리나와 함께 왔다. 홀에는 화환이 걸려 있었고 화면에는 사진 연대기가 흘러나왔다. 지연은 술을 좋아하지 않아 석류 주스 잔을 들었다. 그녀는 마침표 하나 없이 긴 축사를 했다. 그녀는 인생이 때로는 배신의 칼날에 베이지만 그 칼날을 제대로 잡으면 새로운 심장을 여는 메스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4월, 강우는 밴드와 함께 살아있는 좌표라는 제목의 앨범을 발표했다. 노래들은 집을 찾는 이야기, 거짓과 진실, 어린 시절의 강에 대한 이야기였다. 시 신문 비평가들은 가사에서 진정한 고통과 성숙함이 느껴진다고 썼다. 앨범 발매 콘서트에서 관객들은 엄마, 저 집에 왔어요 라는 후렴구를 합창했다. 다음 여름, 지연과 강우는 대학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에 가기로 했다. 강우는 응급의사가 되는 꿈을 꾸었다. 그들은 마치 어머니와 이미 다 자란 아들처럼 손을 잡고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바람이 맛있는 음식 냄새를 실어왔고 이 순간 지연은 긴 폭풍우가 지나간 후 찾아오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의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함께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8월, 스페인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마리나 사베예바가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내며 한국어로 엄마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라고 썼다. 지연은 편지를 이서윤에게 전해주었고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가을, 강민은 재판 후 처음으로 지연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호스피스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으며 아들과의 만남이 직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떠나가는 사람들을 도우며 죄를 갚고 싶다고 고백했다. 지연은 그가 정직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기쁘다는 몇 줄의 답장을 보냈다. 겨울은 부산의 차가운 바람을 몰고 왔다. 지연이 일하던 병원에 새로운 신생아과가 문을 열었고 병원장은 그녀에게 수간호사 직책을 제안했다. 그녀는 수락했다. 이제 매일 복도를 지나가며 그녀는 작은 아기들을 보았고 그녀의 손에 그들의 미래와 한때 강우가 사라졌던 것처럼 서류 속에서 사라지는 아이가 없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봄, 강우는 서울의 의대에 합격했다. 작별 인사를 위해 그들은 플랫폼에 서 있었다. 기차는 증기를 내뿜었다. 지연은 아들을 껴안으며 보고 싶겠지만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는 의사가 되어 돌아와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연은 기차가 푸른 아즈란이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낙동강으로 몸을 돌렸다. 강은 넓고 고요했으며 수면에는 태양이 반사되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의 고리가 닫히고 다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이 자신의 삶으로 건너가고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으로부터 다른 어머니들을 지키는 새로운 목표로 나아가는 달이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지연에게 기적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그녀는 기적이란 빛나는 깨달음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낙동강의 일출을 맞이할 수 있는 매일이며 진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치유할 때 심지어 끝없는 쉼표의 연속이 쉼없는 긴 인생의 숨결로 변할 때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그들의 집에 불이 켜져 있고 그들이 함께 엄마, 저 집에 왔어요 라고 노래하는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한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6월 부산은 예상치 못한 폭염으로 시작되었다. 지연이 수간호사가 된 신생아과에서는 에어컨이 1개까지 가동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900g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가 누워있는 인큐베이터에 새로운 바코드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바코드는 이미 퇴원한 다른 아이에게 발급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지연의 등골을 오싹한 기운이 스쳤다. 이것은 한때 그녀에게서 아들을 빼앗아갔던 바로 그 수법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고 시스템 변경을 한 사람이 한 달 전 지방주산기 센터에서 전근 온 인턴 의사 정연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연은 그 센터에서 약품이 이상하게 소모된다는 소문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날, 그녀는 소모품을 담당하는 젊은 간호사 미나에게 다가가 특별한 아기들을 위한 분유가 사라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물었다. 미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최근 며칠간 재고가 평소보다 빨리 소진되고 있으며 특히 고가의 단백질 농축액 재고가 그렇다고 말했다. 지연은 정동진 변호사를 통해 강민의 사건을 담당했고 지금도 산부인과 점검을 감독하고 있는 조태식 경위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점을 이야기했고 조 경위는 비밀 감사를 지시했다. 병동의 약품 냉장고 위에 숨겨진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사흘 후 지연이 당직을 서던 밤 그녀는 정연우가 냉장고로 다가가 앰플을 꺼내 가운 밑에 숨기는 것을 목격했다. 지연은 비상등을 켜고 보안팀에 신호를 보냈다. 보안팀은 조 경위와 함께 도착했고 정연우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앰플뿐만 아니라 신생아 서류, 외국인 부부의 여권 사본, 그리고 아기들 사진이 담긴 USB가 발견되었다. 수사 결과 정연우는 해외로 아기를 빼돌리는 낡은 재단 계획의 새로운 연결고리였음이 밝혀졌다. 신문에서 그는 1년 반 전 학회에서 안셀루아라는 외국인 요원을 만나 중개 역할을 하는 대가로 돈을 제안받았다고 자백했다. 정연우는 위중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퇴원 후 서류를 위조하여 아기들을 공식적으로 무연고자로 만들었다. 그 후에는 홍기태의 낡은 인맥이 동원되었고 최강민은 단지 이전에 같은 일을 했을 뿐이었다. 지연은 수사과 복도에 서서 유리 너머로 정연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여자의 마음속에는 불길이 치솟았다. 이제 그녀는 이전의 승리가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새로운 연결고리가 드러난 서류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조 경위에게 모든 병원에 이중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도 보건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방송국은 다시 지연의 집을 찾았다. 송혜리 기자는 방송에서 부산이 영아 보호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지연은 피곤해 보였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날카롭고 진지한 눈빛의 어린 환자를 안고 있었다. 시청자들은 화면 앞에서 울며 편집국에 편지를 썼다. 한편 서울의 강우는 실습 중이던 중환자실에서 처음으로 실제 심정지 수술을 겪었다. 환자는 살아났지만 젊은이는 교대 근무 후 밤비 속으로 나와 떨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갓난아기 시절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만약 그때 완전히 빼앗겼다면 이 생명의 기적에 결코 닿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지연에게 전화해서 말했다. 엄마, 제가 왜 사는지 알겠어요. 구조된 모든 아이들을 기리기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지연은 수화기 너머로 빗소리를 들으며 희망이 싹트는 것을 느꼈다. 7월,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주산기 관리센터 설립을 발표했다. 지연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회견장에 들어섰다. 그녀에게는 시민감독관 직책이 제안되었다. 그녀는 동의하지만 독립 언론인들이 감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청중은 박수를 쳤고 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8월, 강민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 그는 완화의료병동에서 일하며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첫 번째 정직한 행동을 하고 싶다는 꿈을 고백했다. 보상금을 돈이 아닌 새로운 센터에 장비를 기부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싶다고 했다. 지연은 주방의 정적 속에서 편지를 읽었다. 방학을 맞아온 강우가 그녀의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고 용서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용서가 기억을 지우지는 않지만 그 장비가 아기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죄인조차도 빛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강우는 그녀를 껴안았다. 가을, 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연은 입양 부모 모임의 할머니들과 함께 문 앞에 서 있었다. 개소식 테이프는 그녀와 1년 전 입양된 다운 증후군 소녀 다솜이가 잡고 있었다. 다솜이는 더듬거리며 누군가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지연은 가위를 쥐었다. 붉은 리본이 떨어졌다. 그 순간 낙동강 위로 따뜻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전투는 계속되지만 진실이 이제 집을 가졌다는 확신이 더 크게 울려 퍼졌다. 11월 서울의 강우는 그들의 밴드 살아있는 좌표가 자선 투어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모든 수익금은 센터에 기부될 것이었다. 지연은 포스터를 인쇄하여 병동 복도에 걸었다. 젊은 간호사들은 포스터를 사진 찍으며 딸들과 아들들에게 지옥을 겪고 온 청년을 들으러 가자고 말했다. 겨울, 스페인 우표가 찍힌 편지가 도착했다. 마리나 사베예바는 한국어로 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모스크바에서 번역가로 공부하며 스페인의 한국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썼다. 이서윤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지연에게 감사했다. 그들은 카페 파도에서 만났다. 찻잔에서는 김이 피어올랐고 창밖으로는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종소리처럼 울렸다. 그리고 3월, 바로 그 끔찍한 거짓말이 있은 지 18년 하고도 하루가 지난 날, 부산에서는 첫 정직한 산부인과 포럼이 열렸다. 무대에는 의사, 변호사, 전 보육원 출신들이 섰다. 마지막으로 지연이 나왔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 이야기했고 청중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속았던 모든 어머니가 다른 이들을 위한 날개가 되었고 모든 폭로가 보호의 벽의 벽돌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청중은 한마음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기록부를 확인하고 아기 수를 세고 편리한 통계를 믿지 마세요. 진실 없는 도움은 가면일 뿐입니다. 라는 말로 끝맺었다. 그리고 포럼이 끝난 후 밤에 낙동강이 달빛 아래 반짝일 때 지연은 강우와 함께 부두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물에 돌을 던졌다. 물에 퍼지는 동심원 하나하나는 구조된 아이의 새로운 가족을 의미했다. 강우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내일 서울로 돌아가요. 하지만 1년 뒤에는 부산으로 돌아와 응급실에서 일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엄마에게는 버려지지 않은 운명에서 자라난 아이들로 이루어진 팀이 생길 거라는 걸 알아요. 우리 도시는 진실을 위한 요새가 될 거예요. 지연은 피곤함 속에서도 미소 지었다. 그녀는 별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그 별들에는 미래의 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수천 개의 쉼표를 뚫고 나와 그들의 삶을 희망이라는 하나의 끝없는 문장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부산의 4월이 찾아왔고 주산기 관리센터에서는 첫 번째 전면 감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연이 당직 기록부를 확인하고 있을 때 젊은 간호사 미나가 다가와 속삭였다. 밤사이 누군가 창고에 침입하여 최근 한 달간의 신생아 기록 원본이 담긴 상자 하나를 훔쳐갔다는 것이었다. 지연은 등골을 따라 얼음 같은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기록들은 정현우와 홍기태 일당에 대한 핵심 증거였기 때문이다. 지연은 즉시 조태식 경위에게 전화했고 그는 20분 만에 도착했다. 수사관은 손전등을 들고 창고를 조사했다. 바닥에서는 가는 고무 자국이, 문에서는 침입자가 사용한 도구의 희미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조 병위는 눈을 들고 말했다. 전문가 솜씨 같군요. 단순한 도둑이 아닙니다. 1시간 후 수사팀은 센터 뒤뜰의 쓰레기통에서 반쯤 불에 탄 서류 뭉치와 케이스 없는 USB를 발견했다. 지연은 옆에 서서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증거가 사라지면 강민의 감시는 완화될 수 있고 정현우는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도 있었다.
조병위는 센터 전체를 봉쇄하라고 명령했고 증거 재수집이 시작되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누군가는 울었다. 지연은 공황 상태가 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직원들을 강당에 모아 말했다. 우리는 이미 지옥을 겪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압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스러운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편 서울의 강우는 자원봉사자 커뮤니티 내부 채널을 통해 부산 소식을 들었다. 그는 해부학 시험을 마치자마자 야간 열차표를 샀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침까지 도착할 것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지연은 거기서 잘 지내? 학업의 위험을 자초하지 마 라고 답했지만 강우의 결심은 확고했다. 밤, 센터에 경보가 울렸다. 지하실에서 연기 감지기가 작동한 것이었다. 지연은 보안팀과 함께 아래로 달려갔다. 거기에는 주방용 수건이 타고 있었다. 누군가 불을 붙여 산소통 옆에 둔 것이었다. 지연은 소화기로 불을 끄며 이것이 일련의 파괴 공작임을 깨달았다. 목표는 분명했다. 센터의 명성을 무너뜨리고 어두운 계획을 위한 허점을 다시 여는 것이었다. 아침에 강우가 도착했다. 그는 결의에 찬 얼굴로 로비에 들어서 어머니를 껴안고 말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수백 명의 아기를 구한 것을 부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지연은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조병위는 대책본부를 꾸리고 사이버 보안팀을 투입했다. 곧 또 난 사건이 있던 날 밤 카메라가 꺼진 것이 내부 단말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로컬 로그인은 이미 가택 연금 중인 의사 정현우의 것이었다. 즉, 그에게는 공범이 있었다. 지연은 정현우가 사립병원으로 이직한 IT 전문가인 대학 동기 김민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렸다. 수사팀은 김민준의 집으로 출동했다. 그의 아파트에서는 신생아들의 이름으로 된 새 여권이 발견되었고 아파트 근처에서는 스페인 번호판을 단 미니밴이 발견되었다. 안에는 아기 운반용 바구니와 빈 진정제병이 들어있었다. 조병위는 새로운 납치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연은 조금만 늦었더라면 어땠을지 상상하며 떨었다. 긴급 브리핑에서 도지사는 센터가 계속 운영될 것이며 경비가 강화되고 모든 산부인과에 24시간 경찰이 배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회견장을 밝혔다. 지연은 옆에 서서 강철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벽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의 순결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날 밤, 김민주는 역을 통해 도망치려다 체포되었다. 그에게서는 안세희라는 네트워크 관리자와의 메시지가 담긴 전화기가 발견되었다. 강우는 이서윤의 딸 마리나와 함께 스페인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조병위가 메시지 일부를 번역하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가까운 항공편으로 5명의 아기를 서울을 통해 보낼 계획이었음이 분명해졌다. 지연은 신문실에서 체포된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식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평생 모를 뻔했던 어머니들을 생각했다. 김민주는 시선을 피하며 이건 그냥 사업일 뿐이야 라고 되뇌었다. 지연은 답했다. 아이들의 필요하는 사업은 당신이 스스로 채운 족쇄예요. 일주일 후 국회 긴급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지연은 화상으로 연설했다. 그녀는 성을 언급하지 않고 그들의 계획을 설명하고 모든 산부인과 기록이 독립적인 서버에 기록되도록 연방 영아 등록 시스템과 블록체인 회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로 부산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소셜미디어에는 지연이 지원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다거나 센터가 개인적인 여행에 돈을 쓴다는 거짓 게시물이 올라왔다. 강우는 댓글의 물결을 보고 재정 보고서를 첨부하여 상세한 답변을 썼지만 사이버 공격은 계속되었다.
본 네트워크는 같은 스페인 IP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조 경위는 인터폴에 연락했다. 6월, 낙동강에 큰 홍수가 났고 어느 날 밤 변전소의 벼락이 쳐 도시의 전기가 끊겼다. 센터의 발전기는 가동되었지만 냉각 펌프가 서버실을 시키지 못했다. 지연은 누군가 미리 예비 회로를 꺼둔 것을 발견했다. 서버가 녹아내려 감사 데이터베이스가 손실될 수 있었다. 그녀는 열쇠를 잡고 통로로 달려가 예비 밸브를 열었다. 차가운 물이 쏟아져 들어와 서버는 구출되었다. 그녀는 흠뻑 젖어서 나왔지만 눈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강우에게 말했다. 내가 숨쉬는 한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이틀 후 인터폴은 바르셀로나에서 안셀루아를 체포했다고 확인했다. 계획의 사슬은 끊어졌지만 지연은 그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들을 껴안고 말했다. 우리는 힘이 있는 한 벽처럼 서 있을 거야. 강우는 답했다. 그리고 저는 보육원을 나와 진실을 위해 일어설 수천 개의 벽을 더 세울 거예요. 낙동강의 눈은 이미 녹고 있었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지연은 강을 바라보며 긴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인생의 가장 길고 어려운 문장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고 쉼표 다음에 쉼표를 이어가며 그것들을 끝없는 보호와 사랑의 숨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름 바람이 부산 상공의 구름을 흩어놓았다. 하늘에는 뇌우의 번개가 번쩍였다. 날씨마저 새로운 공격의 힘을 경고하는 듯했다. 주산기 관리센터에서는 작업자들이 블록체인 영하 관리 시스템 센서를 설치하고 있었다. 지연이 복도를 걸으며 모든 코드와 봉인을 확인하고 있을 때 경비원이 속삭였다. 예비 출입구 근처에서 낯선 작업복 차림의 남자를 보았는데 그의 명찰에는 이고르라고 적혀 있었지만 하청업체 명단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연은 서버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랐다. 그곳에서 젊은 엔지니어 서주린을 만났다. 그는 이상한 펌웨어가 설치된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녹색 글자들이 깜빡였다. 지연이 누가 접근 권한을 주었는지 묻자 서주린은 부처의 지시로 왔다고 답했지만 그의 손에는 공식적인 명령서가 없었다. 지연이 경비원에게 신분증 확인을 명령하자 엔지니어는 도망치려 했지만 체포되었다. 바로 그 순간 강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빠르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엄마, 서울에 있는 우리 대학 서버가 엄마네 카메라를 해킹했던 것과 같은 IP로 공격받고 있어요. 패킷 경로를 추적해보니 신호가 서울의 한 통신사 비공개 프록시를 통해 와요. 그들에게 내부 접근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장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어떤 건물도 안전하지 않아요. 지연은 조 경위에게 알렸고 수사관은 서울에 요청을 보냈지만 상급 기관에서는 시간을 끌었다. 그때 지연은 필사적인 조치를 결심했다. 그녀는 정동진 변호사와 함께 특정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고소장은 TV 프로그램 거짓 없는 도시 생방송에서 공개되었다. 진행자 김두현은 누가 센터의 몰락에 관심이 있는가? 라고 직접적으로 물으며 홍기태의 낡은 재단을 감독했던 두 고위 공직자의 실명을 거론했다. 방송 후 지연의 집에는 익명의 협박 편지가 오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기자들의 전화 카메라 플래시가 마당을 비췄다. 강우는 어머니에게 조심하라고 애원했지만 지연은 아들아,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 라고만 답했다. 다음 날 센터의 수도 공급이 끊겼다. 지하 밸브가 누군가에 의해 잠긴 것으로 밝혀졌다. 인큐베이터는 예비 냉각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지연은 대관공 팀과 함께 직접 밸브를 열었다. 그녀의 손은 녹슨 금속에 긁혀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핸들을 돌렸다. 옆에는 강우가 서 있었다. 그는 첫 차를 타고 와서 어머니가 압력 게이지를 볼 수 있도록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다.
물이 파이프를 통해 흐르기 시작한 순간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다. 젊은 간호사 미나가 멸균 약품 보관 금고 옆에서 마스크를 쓴 남자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금고에서 예비 데이터베이스의 하드 드라이브를 잘라내려 하고 있었다. 강우가 뒤쫓았고 지연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갔다. 그녀는 남자가 드라이브를 빼앗아 뒷문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통로를 막으라고 외쳤지만 그는 어두운 밴에 뛰어들어 엔진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지연은 속이 꽉 막히는 것을 느꼈다. 예비 사본을 잃는다는 것은 데이터 복구에 몇 달이 걸린다는 의미였다. 조병희는 20분 만에 도착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말했다. 운전자가 바로 그 순간에 카메라를 껐군요. 다시 내부 첩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녁에 강우는 센터 웹사이트에 감염에 대한 거짓 뉴스가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게시물은 이미 보도에 의해 퍼지고 있었다. 지연은 IT팀과 함께 통제권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들은 팬소음이 가득한 서버실에 앉아 있었다. 강우는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했고 손가락은 떨렸지만 한 줄 한 줄 거짓 파일을 삭제했다. 하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지연은 모든 재정과 구매 내역의 공개 등록부를 온라인에 게시하자고 제안했다. 투명성은 소문을 죽인다. 고 강우가 말했고 1시간 후 기자들은 이미 표를 공개하고 있었다. 봇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진짜 적은 새로운 공격을 가했다. 서울에서 바로 그 장본인들이 서명한 점검이 끝날 때까지 센터를 잠정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이다. 지연은 명령서를 읽고 거의 쓰러질 뻔했다. 강우가 그녀를 부축했다. 어머니의 눈에는 약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녀는 아들의 손바닥을 꽉 쥐고 말했다. 내 시체를 넘고 가야 할 거야. 다음 날 그녀는 센터에서 구조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모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건물로 와서 인간 사슬을 만들었다. 그들은 우리 집을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당장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한편 서울 부처에서는 스캔들이 터졌다. 두 공무원이 홍기태, 안셀, 김민준과의 메시지 내역이 익명으로 공개된 후 사임했다. 편지는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었고 기자들은 이 사실을 지연의 고소와 연관지었다. 회색 계획의 명성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부산에서는 인간 사슬 앞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지연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대열을 따라 걸었다. 그들 중에는 이서윤도 있었다. 그녀는 마리나의 사진을 들고 외쳤다. 지연 씨를 해고하면 우리는 서울로 갈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구급차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조병희는 폐쇄 명령이 보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센터는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일주일의 시간을 받았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지만 일주일이 끝이 아니라 단지 휴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예비 사본을 복구하고 첩자를 찾고 반박할 수 없는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밤에 강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서버 로그에서 환기 시스템 계약직으로 일하던 기술자 박철수의 출입카드 번호를 발견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결과를 보여주었고 지연은 박철수가 디스크가 있는 금고 근처에서 자주 머물렀던 것을 떠올렸다. 그들은 조병희와 함께 감시를 시작했다. 사흘째 되는 날, 박철수는 검은 봉지를 들고 나왔다. 안에는 도난당한 디스크가 들어있었고 그 위에는 홍기태의 사람들이 관리하던 재단의 홀로그램이 찍혀 있었다. 박철수는 체포되었고 압박 끝에 돈을 준 서울부처 공무원의 이름을 댔다. 조병희는 데이터를 국정원에 넘겼고 밤에 국정원은 작전을 수행했다. 뉴스에서는 국제영화 매매 네트워크 조직책 체포 소식이 보도되었다. 하지만 지연이 디스크를 서버에 돌려놓는 동안 심장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당직 의사가 혈압을 쟀고 수치는 오르락내리락 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강호가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어머니가 지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말했다. 엄마,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제가 이 싸움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지연은 힘없는 미소로 속삭였다. 우리는 함께야. 오직 함께 이 선을 지키는 거야. 아침에 국회에서 전보가 도착했다. 블록체인 영화 관리 시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인정받았고 주산기 관리센터는 연방기금을 받게 되었다. 지연은 직원들 앞에 나섰다. 눈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종이를 들고 눈물 때문에 약간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우리의 작은 승리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멉니다. 함께 숨을 쉽시다. 저녁에 그들은 강우와 함께 센터 옥상에 서 있었다. 노을이 낙동강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도시가 웅웅거렸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슴은 불안했지만 아들의 손에서는 따뜻한 생명의 리듬이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전환점이 지났지만 이것은 그들의 끝없는 문장의 중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쉼표가 찍혔고 앞에는 수천 개의 쉼표가 더 있으며 마침표는 단 하나도 없었다. 여름 더위가 마치 부산의 모든 거리를 불태운 듯했지만 주산기 관리센터 안은 얼음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7월 중순, 지연은 제네바에서 긴급 서한을 받았다. 그곳에서는 러시아의 블록체인 관리 시범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한 국제아동보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프로그램에는 지연의 이름이 핵심 발표자로 올라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 영상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었지만 연방부처의 새로운 지시는 그녀의 직접적인 참석을 요구했다. 비행기는 사흘 후에 출발했다. 강우는 어머니에게 센터를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가진 차분한 의사인 이강철 부원장에게 맡기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지연은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약품 재고, 당직 명단, 서버를 확인했지만 막연한 위험의 느낌은 가시지 않았다. 출발 시간, 김해 국제공항의 전광판에 갑자기 항공편 지연이 표시되었다.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였다. 지연이 기다리는 동안 서울에서 강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지연의 이름이 가짜 자선 재단과 연결되어 있고 계좌에 수백만 달러가 이체된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인터넷에 떠올랐다는 것이었다. 이 게시물은 서방 채널에서 퍼뜨리고 있으며 만약 그녀가 제네바에서 반박 없이 발표한다면 전 세계의 눈앞에서 부패 혐의자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연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가짜 계좌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우는 이것이 정현우의 소행일 수 있다는 생각을 던졌다. 그가 자백은 했지만 그의 기술을 새로운 고객에게 팔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연은 센터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비행기는 지연되었고 그녀는 택시에 탔지만 공항을 빠져나가는 길을 트럭이 막고 있었다. 운전사는 사고가 나서 M5 고속도로까지 정체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한편 이강철 부원장이 전화해서 서버실에서 경보가 울렸다고 보고했다. 무단 파일 삭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인증 코드를 요청했다. 지연은 경계심을 느꼈다. 코드는 오직 그녀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강우는 서버에 접속하려 했지만 접근이 차단되었다. 그는 말했다. 엄마, 센터가 네트워크에서 끊겼어요. 지연은 택시에게 기다려달라고 하고 차에서 내려 오회로를 찾았다. 조 경위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진정시키며 수사팀이 이미 가고 있다고 했지만 통화가 끊겼다. 신호가 사라졌다. 지연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센터에서 이강철 부원장은 그 시간 동안 직원들에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장비가 과열되어 시스템을 재부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직 간호사 미나는 그가 몰래 네트워크 케이블을 교체하는 것을 보았다. 미나는 구석으로 가서 강우에게 전화를 걸어 이 부원장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보고했다. 강우는 예비 채널을 연결하여 위성 모뎀을 통해 접속했다. 그는 센터의 내부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룩셈부르크의 원격 노드로 재전송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스페인 그룹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IP 주소 근처였다.
강우는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이강철이 첩자예요. 미나는 용감하게 비품실에서 나와 경비를 불렀지만 복도에 불이 꺼졌다. 비상등이 깜빡였다. 이 순간 중환자실에서는 모니터가 불안하게 울리고 인큐베이터는 배터리로 전환되었다. 가장 약한 아이들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연은 마침내 정체를 뚫고 나아갔다. 운전사가 비포장도로로 사고 현장을 우회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가 센터에 전화하자 다시 연결되었다. 강우는 센터의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조각조각 외부로 복사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연은 정보지원금과 전체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데이터베이스 유출은 시범 프로젝트를 위험에 빠뜨리고 동시에 아이들은 전원 차단으로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었다. 조병희는 이미 내부에 있었다. 그는 이강철을 체포했다. 그는 부처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변명했다. 새로운 점검에서 데이터 사본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강철의 전화기에서는 럭스어다프션.net 주소에서 온 편지가 발견되었다. 그가 서버를 다운시키면 거액의 보수를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지연은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가 이동식 산소통을 연결했다. 미나는 온도 설정을 조절했다. 강우는 원격으로 전원을 예비 발전기로 전환했다. 의료진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10분 후 생명 유지 장치는 안정되었다. 조병희는 사이버 전문가들에게 불법 터널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강우는 최신 예비 파일을 로드했다. 미나는 서버실을 잠그고 열쇠를 지연에게 가져갔다. 데이터베이스 유출은 중단되었다. 밤이 낙동강에 내렸다. 원장실에는 부드러운 불빛이 켜져 있었다. 지연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이강철의 신문 조서가 놓여 있었다. 그가 센터를 폐쇄하려 했던 바로 그 공무원들과 협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그녀를 국제 무대에서 비방하는 것이었다. 지연은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제네바가 아니라 바로 서울로 가야 했다. 그녀에게는 무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낡은 메일함에서 이강철이 위조한 은행 영수증을 찾아냈다. 조병희는 그것들을 전문가에게 보냈고 감정 결과 위조임이 확인되었다. 하루 후 지연은 연방 TV 채널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증거가 담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전 세계가 그녀가 그림자 재단의 계획을 폭로하고 공무원들이 조작된 혐의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고 지연은 훔쳐진 모든 아이가 나라의 심장에 남은 화상이며 부패가 운명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네바의 위원회는 지연의 발표가 연기되었으며 그녀의 온라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스튜디오에서 바로 카메라를 켰다. 그녀 뒤에는 뉴스 데스크가 있었다. 제네바의 모든 청중이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블록체인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구조된 아이들의 통계를 보여주고 위조 재단 목록을 보여주었다. 세계는 박수를 보냈다. 밤 기차로 집에 돌아오면서 지연은 눈을 감았다. 바퀴 소리가 들렸다. 옆에는 강우가 졸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다. 기차는 낙동강을 향해 달려갔다. 앞에는 새로운 날과 새로운 쉼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마침표를 찍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의 새벽은 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으로 마리아를 맞이했다. 야은 구름이 낙동강 물에 비쳤다. 서울발 기차가 부드럽게 플랫폼에 멈추자 도시는 숨을 죽인 듯 했다. 지연과 강우는 손을 꼭 잡고 플랫폼에 내렸다. 그들은 수많은 사건들이 끝없는 실타래처럼 얽혀 이제 그들을 앞으로 이끌고 있음을 느꼈다. 주산기 관리센터에서는 간호사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미나가 가장 먼저 달려와 아이들은 무사하지만 서울에서 온 감사팀이 이미 도착했다고 말했다. 감사팀은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팀장은 엄격한 눈빛과 목소리를 가진 유성철 교수였다. 그는 사소한 위반이라도 발견되면 가차없이 기관을 폐쇄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지연은 이제 모든 직원의 행동이 돋보기 아래 놓일 것임을 알았다. 수술실에서는 의료진이 장비, 압축기, 발전기를 점검하고 있었다. 강우는 서버실로 가서 기록을 확인하고 마지막 공격 이후 아무도 구성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한밤중에 시스템에 접속한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다. 시간은 지연의 기차가 이미 다른 지역을 지나고 있을 때와 일치했다. 그는 조 경위를 불렀고 경위는 즉시 도착했다. 그들의 요청에 따라 경비팀이 카메라를 확인했다. 그 시간에 단말기에 접근한 사람은 인근 도시 출신의 조용한 여성인 임상병리사 이수정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혈액 분석 업무를 해왔고 이전에 문제된 적이 없었다. 지연은 수정에게 다정하게 한밤중에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수정은 창백해지며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청소부를 부르려 했는데 깜빡이는 모니터를 보고 경보를 끄려고 했다고 말했다. 지연은 거짓말임을 느꼈지만 다그치지 않았다. 감사팀은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유성철 교수는 인큐베이터의 온도, 습도, 장비의 청결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지만 그는 예비 산소가 왜 별도의 용기가 아닌 지하실에 보관되었는지 물었다. 지연은 낡은 건물의 설계 때문이었지만 이미 이전을 주문했다고 답했다. 교수는 지적 사항을 기록했다. 늦은 밤, 강우는 다시 야간 로그를 조사했다. 그는 수정의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을 살펴보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전화기에서 해외 번호로 보낸 메신저 신호가 발견되었다. 조경희는 통신사에 연락하여 그 번호가 안셀로아가 활동했던 바로 그 회사에 등록된 것임을 알아냈다. 다음 날 아침, 유성철 교수는 회의를 소집하여 센터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가스통 보관 문제, 둘째는 외부인이 서버에 접근한 것이 확인될 경우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었다. 만약 확인되면 센터는 일시적으로 자금 지원이 중단될 것이었다. 지연은 들으며 심장이 조여왔지만 사실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우는 어머니에게 블록체인이 모든 변경 사항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실시간 시연 감사를 제안했다. 감사팀은 동의했다. 그들은 서버실에 들어갔고 강우는 전체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그가 야간 접속 기록에 도달했을 때 IP 주소를 보여주었다. 교수가 설명을 요청하자 강우는 그 계정이 임상병리사 이수정의 것이라고 말했다. 구석에 앉아 떨고 있던 수정은 갑자기 자백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한 젊은 남자를 만났고 그가 독일 유학 비용을 대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는 단지 센터의 보안을 테스트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확인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 USB를 꽂고 화면을 촬영하는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지연은 들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의료인의 신뢰는 오랜 맹세에 기반하며 순진함에서 비롯된 배신조차도 생명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유성철 교수는 조용히 자백을 기록하고 사건은 조사될 것이지만 공개 감사 덕분에 데이터는 시스템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프로젝트는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자금 지원은 유지될 수 있었다. 지연은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앞에는 다음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틀 후, 지연, 강우, 조태식 경위가 한국의 아동관리 모델을 발표할 국제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밤새 발표를 준비했다. 강우는 도표를 만들었고 지연은 불필요한 말 없이 보고서를 썼다. 쉼표 하나하나에 살아온 날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회의 하루 전, 강민에게서 소포가 도착했다. 안에는 그가 보상금으로 구입한 초음파 시스템 인증서가 들어있었다. 상자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는 용서를 구하며 속죄의 선물로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지연은 오랫동안 편지를 바라보다가 조경희에게 전화해서 공급업체를 확인하고 장비가 깨끗한지 확인했다.
그녀는 그 장비를 신생아 심장과에서 사용하여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저녁, 센터의 조용한 사무실은 탁상 등 불빛으로 가득했다. 지연은 강우 옆에 앉아 발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었다. 강우가 마지막 쉼표를 찍고 파일을 저장하는 순간 전기가 깜빡였지만 발전기가 전원을 유지했다. 지연은 아들에게 윙크하며 심장이 함께 뛰는 한 시스템은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날 아침은 맑았다. 화면에는 제네바, 워싱턴, 베를린, 도쿄의 전문가들이 모였다. 지연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블록체인이 어떻게 데이터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신뢰를 구하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한 여성이 17년 만에 아들을 찾은 부산의 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청중은 귀를 기울였고 이어서 카메라 플래시가 스튜디오를 비췄다. 강우는 그들의 경험이 보여주었듯이 과정이 공개되면 모든 시민이 감시자가 되고 부패는 그림자를 잃는다고 덧붙였다. 회의 후 기자들이 어머니와 아들을 둘러쌌다. 지연은 짧게 답하고 중환자실로 갔다. 그곳 인큐베이터에는 저산소증으로 의사들이 겨우 살려낸 신생아 마리나가 누워 있었다. 지연은 투명한 돔에 몸을 숙여 손가락 끝으로 유리를 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살 거야. 우리가 널 사라지게 두지 않을게. 작은 손이 들었다 놓이는 것이 마치 들었다는 확인 같았다. 저녁, 강우는 강당에서 어쿠스틱 공연을 했다. 의료진, 부모, 감사팀이 모였다. 젊은이는 엄마, 저 집에 왔어요. 라는 노래를 부르며 강당을 따뜻한 빛으로 채웠다. 지연은 첫 줄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유성철 교수가 있었다. 그의 엄격한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오랫동안 음악에서 이렇게 많은 마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속삭였다. 일주일 후 감사팀은 결론을 발표했다. 주산기관리센터는 연방 수준의 모범기관이 되며 경험을 배우기 위해 5개 지역에서 대표단이 부산을 방문할 것이었다. 자금 지원은 5년간 확정되었다. 조 병위가 지연에게 서류를 건넸다. 그녀는 읽고 목이 메었지만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눈물이 시야를 가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고개를 들고 진짜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9월은 건조하고 따뜻했다. 강우는 학업을 위해 서울로 돌아갔다. 그들은 역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지연은 아들의 손을 잡고 막힘없이 말했다. 가장 중요한 쉼표를 기억해. 아직 숨 쉴 수 있는 곳에 절대 마침표를 찍지 마. 강우는 미소 지으며 이 문장을 따라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창문은 노을빛으로 가득 찼다. 지연은 기차가 모퉁이 뒤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그녀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준 도시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구원자의 단호한 발걸음으로 플랫폼을 걸어갔다. 앞에는 아직 많은 페이지가 남아있고 모든 이야기는 여전히 마침표 하나 없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10월은 부산의 뼛속까지 시린 바람을 몰고 왔지만 주산기 관리센터의 벽안은 램프 불빛으로 따뜻한 단그늘이 유지되고 있었다. 수간호사로서 지연은 30년 근속을 맞았다. 이날 여러 지역에서 온 대표단이 블록체인 영화 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 그녀를 찾아왔다. 손님들이 떠난 후 지연은 강민의 보상금으로 구입한 새로운 초음파 장비가 설치된 심장과로 올라갔다. 의사들은 센서를 조정했고 인큐베이터 아래에는 조사나 니키타가 누워 있었다. 시기적절한 심장 초음파 검사 덕분에 그의 심장 박동은 마침내 안정되었다. 지연은 과거의 어두운 페이지마저도 밝은 장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당직 간호사 미나가 불안한 소식을 전해왔다. 낙동강 상류에 폭풍이 몰아쳐 강풍이 송전선을 쓰러뜨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보에 따르면 폭풍 해일이 부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지연은 봄의 홍수를 떠올렸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업데이트된 발전기가 있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연료 수준을 확인하고 대피 계획을 조율했다. 마음속은 약간 불안했지만 시스템이 투명해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게 되면서 더 이상 그 얼음 같은 공포는 없었다. 밤, 폭풍은 정말로 몰아쳤다. 도시의 일부 전기가 나갔고 도시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센터의 발전기가 윙윙거리며 자율 모드로 전환되었다. 인큐베이터 속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장비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바람 소리를 압도했다. 지연은 수술실 창가에 서서 번개가 낙동강 위의 하늘을 가르는 것을 보았다. 유리창에는 빗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가운을 더 단단히 여몄고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손이 차가워지고 호흡이 가빠졌다. 옆에 있던 랩과 의사 안재현이 지연의 얼굴 변화를 알아채고 그녀를 침대로 데려가 심전도를 찍었다. 테이프에는 위험한 곡선이 그려져 있었다. 소식은 서울의 강우에게 전해졌다. 그는 대학병원 야간 당직 중이었다.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응급구조사 친구와 함께 차를 몰았다. 폭우 속에서 8시간을 달려 새벽에 부산의 중환자실로 뛰어들었다. 그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에 손바닥을 대고 속삭였다. 엄마가 저를 살리셨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엄마의 심장을 지킬게요. 의사들은 정맥 주사를 시작했지만 수석 심장 전문의는 관상동맥에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인 병원에는 장비가 부족했지만 어린이 병동의 새로운 초음파 장비에는 성인 심장 검사 모드가 있었다. 지연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얽혀 있었고 과거의 죄책감이 현재의 구원이 된 셈이었다. 강우는 심장외과 의사 김종현과 함께 센터 내에서 복잡한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을 시행했다. 복도에서는 의료진과 부모들이 손을 잡고 기도했다. 수술실에서 외과 의사가 나와 장갑을 벗고 혈류가 회복되었지만 지연에게는 안정과 긴 재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창밖의 폭풍은 멎어 있었다. 3주 후 지연은 집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낙동강은 첫얼음 조각 아래로 조용히 흘렀다. 강우는 옆에서 기타 줄을 튕기고 있었다. 그는 서울에서 부산의과대학 신생학과 임상 레지던트로 옮겼다. 그는 자신의 피 한 방울이 시작된 이 땅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제 미나의 지휘 아래 운영되었다. 그녀는 새로운 수간호사가 되었지만 매일 저녁 지연에게 보고서와 그녀의 이름을 딴 아기들의 새로운 사진을 가져왔다. 지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는 벌써 9명이나 되었다. 각자의 손목에는 고유한 블록체인 식별자가 있는 이름 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모든 부모는 자녀의 길이 투명하고 보호받는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강민이 또 다른 편지를 보냈다. 그 안에는 단 한 문장만 있었다. 당신 덕분에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선행이 어떤 경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센터를 위해 간병인이나 기술자로 제 노동을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지연은 오랫동안 편지를 들고 있다가 답장을 썼다. 선행은 사람이 스스로 준비되었을 때 돌아옵니다. 오세요. 그리고 마침표가 있을 수 있었던 곳에 쉼표를 찍었다. 12월. 개조된 센터 강당의 의사, 부모, 구조된 아이들, 아동보호기관 및 검찰 관계자들이 모였다. 무대에는 밝은 드레스를 입은 지연과 흰 가운을 입은 강우가 섰다. 그들 뒤로는 16년간의 투쟁 연대기가 상영되었고 엄마, 저 집에 왔어요. 라는 노래의 마지막 악장 아래 지연이 손을 들자 청중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진실이란 밝은 성광이 아니라 각각이 다음을 밝히는 작은 불빛들에 사스리며 우리가 마침표를 찍지 않는 한 불빛은 계속 타오른다고 말했다. 청중은 하나의 박수 물결로 답했다. 저 멀리 뒷줄에는 유성철 교수가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첫 줄에서는 바로 그 인큐베이터 속 여자아이, 작은 지연이가 웃고 있었다.
그녀는 미래의 의사 강우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순간 지연은 이야기가 완성되었음을 깨달았다. 고통은 힘이 되었고 힘은 길이 되었다. 끝없는 길이지만 이제는 평탄하고 밝게 빛나는 길이었다. 길은 계속 이어졌다. 여전히 마침표 없이. 왜냐하면 앞에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쉼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숨결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12월의 저녁이 무거운 낯빛 하늘로 부산을 덮었다. 낙동강 위로는 구름이 피어올랐다. 주산기 관리센터에는 축소된 교대 근무조가 당직을 서고 있었다. 미나는 인큐베이터를 확인했고 지연은 재활 후 집에 누워 있었다. 강우는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다. 눈은 벽처럼 쏟아졌고 갑자기 21시 17분에 예비 발전기마저 침묵하며 불이 꺼졌다. 미나는 배전반으로 달려갔지만 차단기를 올리는 소리는 정적에 묻혔다. 복도를 따라 약한 타는 냄새가 퍼졌다. 지하실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누군가 케이블 트레이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불길은 산소통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다. 미나는 소방서에 신고했지만 통신이 두절되었다. 강우는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눈이 얼굴을 때렸다. 그는 연기 자욱한 지하실로 뛰어들었다. 불꽃이 튀었고 마스크를 쓴 남자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는 휘발유통을 들고 있었다. 강우가 소리쳤지만 낯선 사람은 그를 손전등으로 때리고 비상 통로를 통해 사라졌다. 미나는 좁은 복도를 따라 산소통을 끌었다. 손이 금속에 대었다. 강우가 도왔다. 인큐베이터 속 아이들은 숨이 막혔고 작은 손들이 경련을 일으켰다. 모니터는 울리고 배터리는 방전되고 있었다. 집에 있던 지연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꼈다. 전화가 울렸다. 미나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소리쳤다. 센터에 불이 났어요. 아이들이 산소가 없어요. 지연은 코트를 잡고 눈보라 속으로 나섰다. 눈이 얼굴을 덮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걸었다. 소방차는 막힌 길에 갇혔다. 눈더미가 길을 막고 있었다. 지연은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 기둥을 보았다. 그녀는 매캐한 연기를 뚫고 안으로 들어갔다. 눈물이 흘렀다. 그녀가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강우는 무릎을 꿇고 갓난아기 니키타를 손으로 흔들고 있었다. 산소가 떨어졌고 아기는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다. 지연은 목에서 재활용 산소통을 떼어내 아이의 마스크에 호스를 연결했다. 아기의 호흡이 한 번 꿈틀했지만 지연의 심장은 날카로운 통증으로 찔렸다. 그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강우가 이동식 물통으로 불을 끄는 동안 밸브를 굳게 잡고 있었다. 거대한 대들보가 불에 타 무너져 내렸다. 지연은 강우와 아이를 옆으로 밀쳤다. 불길이 까온 자락을 핥았다. 무너진 대들보가 그녀의 다리를 짓눌렀다. 통증이 척추를 꿰뚫었지만 그녀는 강우가 니키타와 다른 2명의 아기를 로비로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예비 전등이 켜져 있었고 발전기는 복구되었지만 지연은 연기 속에 남아 있었다. 강우가 돌아와 대들보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금속은 뜨거웠고 손이 데었다. 지연은 속삭였다. 아들아, 가거라. 그들을 구해. 쉼표는 계속 살아있어. 마침표를 찍지 마. 소방관들이 통로를 뚫고 지연을 구출했지만 가슴에서 피가 솟구치고 심장은 리듬을 잃고 있었다. 강우는 어머니를 품에 안았다. 깨진 창문으로 눈이 날아들었고 비상등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아이들을 지켜. 진실을 지켜. 새벽, 낙동강 위에는 무거운 안개가 서려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멎었다. 센터는 무사했고 모든 아기들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지연은 떠났다. 그녀의 심장은 마지막 힘을 견디지 못했다. 저녁,
도시는 애도에 잠겼다. 센터 벽 앞에는 부모들이 촛불을 놓았고 기자들은 침묵했다. 강우는 텅 빈 로비에 앉아 있었다. 기타가 옆에 놓여 있었고 혀는 외풍에 떨렸다. 그는 조용히 코드를 연주했다. 더 이상 노래는 없었고 말문이 막혔다. 도지사 공보실은 센터가 박지연의 이름을 따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얀 대리석 기념판이 입구 위에 걸릴 것이고 블록체인 시스템은 그녀의 마지막 접속 기록을 보존할 것이다. 마침표 하나 없는 쉼표로 나뉜 기록이었다. 하지만 강우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문장이 떠올랐다. 그는 어두워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엄마, 저 집에 왔어요. 하지만 집에는 이제 엄마가 없네요. 그리고 그는 이제 집이 그녀의 믿음이 구한 모든 아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낙동강에 얼음이 얼기 시작했고 바람은 불타버린 건물의 불씨를 날려보냈다. 그리고 센터 복도에는 여전히 희미한 당직 등 불빛이 켜져 있었고 모든 램프는 마치 호흡과 침묵 사이에 남겨진 쉼표처럼 떨리고 있었다. 멈춰버린 호흡과 더 이상 마침표 하나 없는 침묵 속에서